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경찰이 강남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이트의 순기능, 즉 위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는데요. 우울증 갤러리 문제,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죠.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논란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에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그리고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이해충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가상자산을 거짓 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요. 가상자산은 숨기면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 선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실효성 있는 입법, 국회의 자정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호협회가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오늘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대리 처방과 수술 등의 이제 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고 협회 내에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실사단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익히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간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의사들이 이제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사실상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예를 들면 수술을 마무리하는 봉합을 한다든지 또 주사를 그냥 단독으로 놓는다든지 그러한 시술에 준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이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게 어쨌든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것을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의료 공백이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호협회는 이게 뭐 이 모두 함께 뭐 일시에 연차를 내서 하는 그런 뭐 투쟁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느냐 상당히 이제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력 행사는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치권에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상당수 이제 민주당 인사들 방송 뭐 등등의 이제 언론 등등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총선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 이름을 올렸고 예. 그때 총선 때 국민의힘 공약이었기 때문에 2년 전에 발의가 됐던 거다라고 이제 국회 보건복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국회로 간호법이 다시 넘어왔는데 재투표를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재투표를 바로 이제 강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중간에 이제 내놓은 중재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당이 중재 노력을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간호법은 이 재표결 절차를 거쳐서 파기가 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재투표를 할 경우에 부결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오늘 국회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것을 표결에 붙이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간호법 제정안 제2안건에 대해서는 이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익히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이 제2요구한 법안을 다시 의결을 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다른 야권 성향 무소속까지 정의당까지 다 끌어모아도 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인데 근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결국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등의 당 소속 의원 20명의 이름을 올려서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징계 사유로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거고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소 방침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오늘 또 윤리특위가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징계 절차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특위 구성을 완료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안을 다뤄서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을 하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지금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 국회법을 보면 이 징계안이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게 돼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윤리특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심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에 윤리특위 측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의 어떤 일정을 따져보면 총 80일까지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본회의에 올라가는 데까지 그는 한 석 달 가까이 걸린다고요? 최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최대한 빨리 당길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십 일 정도는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숙려 기간 그리고 자문 심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법상의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여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는데 뭐 좁히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김남국 의원 건 말고도 한 36건 정도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태영호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본회의에 이제 어디까지 그러면 또 본회의로 보낼 것이냐 등에 대해서 네. 여전히 이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논의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돼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느냐. 거대 양당이 의총을 열어서 전수조사를 결의하고 실행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각 당이 의총을 열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부동산 전수조사 국민권익위가 했는데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탈당 권고 받아가지고 탈당했던 의원들 다 슬며시 다 복당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뭐 법으로 강제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이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법 개정안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려면 또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게 법 개정안을 만들려면 가상자산을 뭐에 준해서 이제 신고하도록 할 것이냐 등등의 이제 논점들이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것을 다 하려면 그것도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서 해소해야 될 쟁점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자체적으로라도 이 지금 상황에서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게 사실은 가장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네네. 올바른 방법일 텐데 네. 그 양당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양당 소속의 네.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거래 기록까지 다 제출해라 그러면은 제출을 머뭇거리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양국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었어요. 이번엔 뭐 화상으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급 협의, 뭐 우리는 국장급 협의라고 했는데 일본은 설명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협의가 아니고 설명회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설명회를 해준다는 것인데 예. 어쨌든 우리는 국장급 협의라고 1차 회의를 불렀는데 이번 2차 회의는 이 국장보다는 이제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심의관급이 수석 대표를 맡은 형태로 좀 더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2차 회의가 화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파견될 이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시설, 설비 등을 포함해서 이 기술적 문제들을 어디까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 조율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일본 측은 여러모로 어쨌든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또 우리 정부 측은 일본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시찰단은 오늘 23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빨리 이 결과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의안은 만들지 못했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뭐 어디까지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일본이 계속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최악의 경우에 이제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도 예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찰단 일정이 23일부터인가요? 일정 시작하니까 그때 그냥 일단 가서 보자.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찰단의 역할을 한정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역할은 일본과 IAEA의 검증 과정을 전문가 입장에서 믿을 만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이 이런 이제 지금 처리하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그 자리에 검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이른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이 비전문가더라 하더라도 시민단체 이런 이제 소속의 어떤 인사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와는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의 시각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민간 소속의 이런 전문가는 배제 입장을 재확인하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깨끗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기구인데 19일 오후 2시에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겠다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을 시키겠다. 괴담이 아니고 과학적인 것을 뭔가 설명을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설명하는데 예. 근데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80대의 노 교수인데 예. 상당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원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방사능의 어떤 공포에 대해서 그것은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해온 인사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떠나서요. 그렇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네. 이게 대규모의 어떤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체르노빌 사고 등등에 있어서도 네. 그 간접적인 어떤 영향에 어떤 방사능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 우리 몸이 알아서 그것을 회복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이것은 좀 극단적인 주장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그런 인사인데 지난 15일에도 한국연자력연구원 및 한국원자력학회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KBS 보도 등으로 알려졌죠.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이다. 이게 일본의 그러한 어떤 처리 과정을 신뢰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네. 애초에 그러한 이제 방사능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인사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하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토양 이런 것들 다 지금 오염 제거 작업한 건 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교수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전에 자연정화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쓴 책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모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제1한국인 원폭 피폭자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제1한국인 원자폭탄 피폭자와의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면담 일정은 19일에서 20일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피폭자 대표로는 1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계획이어서 이와 연관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민주묘지를 참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했고요. 재임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정신을 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기자들의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선이 겹칠까 봐 먼저 온 거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하지 않았고요. 지난해 5.18 앞두고 퇴임을 해서 참배를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참배하게 된 것이 뜻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도 5.18 추모식에 참석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항상 갖고 있던 죄의식에 따른 사과를 하기 위해 추모식 현장을 찾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러모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마음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여러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남로 5월 광장에서 진행된 이제 5월 어머니회 행사장에도 가서 중목밥을 만드는 등의 이 행사 참여도 했는데요. 5월 어머니의 사진전을 둘러보면서 담소를 나눴고 또 여기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은 잘 왔다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 분들도 오늘 이제 먼저 이 자리를 찾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전우원 씨가 조우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할머니 이순자 씨도 한번 만나면 어떨까 싶네요. 지난 대선 당시 여야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일단 윤재욱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내용이다. 라면서 이 필요성 자체는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것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개헌론이라는 게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헌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왕 개헌할 거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의도 정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되는데 개헌을 전체적으로 다 하자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주 내에서도 수많은 쟁점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각 당의 내부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뿐더러 합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내려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윤재욱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물론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여 보면은 일단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좀 여지를 두고 이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러한 입장이 좀 구체화돼 가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부터 개헌은 블랙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갖게 되네요.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공식 방문을 이제 한 것인데요. 오늘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네. 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과 원자력 발전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이런 발언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많이 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캐나다와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서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그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국방과 안보 협력 거기에 더해서 경제 협력까지 여러모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스타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강남 여중생 투신 사건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도 있다 이러면서 임시 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자문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범죄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대로 공간을 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일단 이 우울증 갤러리를 진화한 N번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네, 점에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뭐 N번방의 핵심은 성착취 범죄가 일어난다. 뭐 영상물도 이제 촬영하고 유포해서 피해를 유발했다. 그런데 N번방은 다크웹 뭐 일반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있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네. 지금 우울증 갤러리는 1차적으로 뭐 지금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금 N번방의 피해자들, 뭐 촬영 유포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들이 이제 어떤 1차적인 범죄 피해로 인해 가지고 뭐 가해자는 검거가 돼서 사건화가 됐는데 네.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로 인한 뭐 정신질환들을 호소할 이제 그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받던 와중에 이제 이들이 그 서로 의논을 하고 싶은 거죠.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같이 뭐 문제도 공유하고 이럴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약물만으로는 그런 니즈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대하여 뭐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의 이제 게시판 활동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러한 약자들이 모인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을 이제 노린 범죄자들도 결국은 갤러리의 게시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타이틀은 우울증 갤러리인데 문제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특히 좀 판단 능력에 좀 취약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재차 성착취 피해나 뭐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들이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투신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다. 뭐 취약함을 더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다크웹이 아니고 이거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 수면 위에 떠오른 커뮤니티 활동으로 유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성범죄 피해자들이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려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성범죄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로 보면. 근데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루밍이라는 게 이제 길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픔을 공감하는 척하면서 위로의 말을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점점 이제 그런 뭐 취약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일종의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사실 온라인에서 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관계를 악용하는 이제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이 마약류가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그야말로 범죄 조직에서 전달하는 이런 마약하고는 약간 다른 약물들인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수면 유도제나 뭐 그 수면 마취제 등등의 약물들이 지금 마치 우울증 약인 것처럼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뭐 데이트 폭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약물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어디선가 피해를 입은 이 뭐 어린 피해자들을 지금 그야말로 추락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추락시키는 심지어는 약물에 대한 의존증까지 이제 그 만들어서 결국 뭐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지난 뭐 한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이 갤러리 속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를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범죄의 마약류를 사용하는 겁니까?
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성착취 피해를 입힐 때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예. 요번에 이제 자살 영상을 보면 이제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뭐 이 청소년들 사이에 약물 남용이 지금 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 갤러리에서도 그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들이 이제 범죄에 의해 재차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뭐 신대방팸, 신림팸 뭐 이런 식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네. 어떻게 운영되는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0대 가출 패밀리로부터 시작된 모임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들이 결국에는 뭐 처벌을 받아도 이제 다시 뭐 돌아갈 가족이 없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범죄 단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우두머리 격인 뭐 20대 남성들부터 뭐 더 어린 친구들까지 뭐 과거에는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람들까지 지금 일종의 조직 범죄처럼 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온라인에서 뭐 마약 던지기까지 전달체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들을 지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제 그들이 결국 이 피해 여성들을 쫓아서 다시 또 성착취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한다는 거죠.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예. 근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갤러리에 보면 게시판에 보면 정말 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 조롱하고 뭐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이 끈을 놓게 만드는 뭐 소위 헤이트 스피치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행법상의 죄명이 되는 범죄 위주로다가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성착취 범죄에 대하여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특히 지금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성적인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뭐 마약을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그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살 영상들도 서로 뭐 주고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시를 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런 식의 이제 자살을 종용하는 댓글 같은 것들을 막 올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 방조와 교사죄는 있는데 자살 종용이나 강요에 대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투신한 여학생이 있었고 그리고는 2명이 또 투신을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현장에 20대 남성이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남성이 우연히 그런 이제 과정에 입회했을 리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는 이제 처벌을 할 조항이 딱히 없고 방조하는 정도로만 지금 처벌을 해왔다는 거예요.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뭐 악플을 올려서 뭐 소위 서로 뭐 자살을 이제 종용하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또 성착취 영상들은 또 아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재를 하기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증오 범죄,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요.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거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성착취 영상까지 따라가야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느슨하기 짝이 없는 소위 익명성 뒤에서 지금 너무나 적대적인 이제 종용들을 해코지들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죽고 싶은 생각을 계속 자극을 하는데 그 과정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모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만들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네.
뭐 이건 처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 입회하고 영상도 결국에는 재생이 되는데 예. 문제는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성범죄는 아니니까 예. 이게 처벌을 하기가 뭐 자살과 연관돼서는 지금 법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강요된 자살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이제 영상이 서로 거래되는 뭐 현상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처벌을 할 근거가 좀 모호한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임시 폐쇄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가 위로를 해주는 효과도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자살 종용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살 종용하는 자가 있으면 뭐 죽지 말라는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은 자살 종용은 범죄가 또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도 모호한 일을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뭐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 책임을 다 그 위원회에서 다 지겠다고 나설 리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틀림없이 친화적인 뭐 지지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글도 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지금 뭐 폐쇄를 못한다. 폐쇄를 굳이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그 행위들을 눈을 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10대들은 판단 능력이 일단은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미 또 온라인에서 상처를 받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재차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 보호의 책임은 지금 누가 지느냐. 아동 청소년의 보호가 너무 취약한데 온라인 속에서.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이트 폐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던데요. 만약에 네.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뭐 이게 예를 들자면 자살 종용죄가 있다, 뭐 자살 강요죄가 있다 이러면은 그런 이제 그 헤이트 스피치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이렇게 올린 글에 그 유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어야 예. 그래야 그거를 이제 근거로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트 스피치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글을 자유롭게 올려도 그게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되는 행위를 한 거를 그 정도로 이게 폐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죄명이 없으니까 네네. 무슨 그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좀 이렇게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뭐 근거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다 좀 이렇게 외면을 하는 분위기 뭐 그런 방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다른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국은 경찰들이 지금 그 성착취 영상 성범죄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성범죄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네네. 죄명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울증 갤러리 등 그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20대 여자애들에게 가하는 이런 이제 가해 행위는 꼭 성범죄만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건 성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경찰들은 현행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아동 청소년 뭐 보호를 함에 있어서 지금 자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살 뭐 종용이나 강요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뭐 하기가 어려우면 입법을 해서라도 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꼭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은 미성년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루밍 끝에
자살 종용이나 강요를 하면 그게 불법이면은 그러면 심의를 할 때 그 불법 행위들을 근거로 폐쇄를 명령할 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입법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요새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이후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예. 용산보다 먼저 장항 이야기부터 할게요. 장항. 여기가 이제 장항요. 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이라고 예.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저는 5, 6년 전에 여기 장항의 송림숲이라고 하는데 다녀왔어요. 네. 예, 여기 이제 송림숲 아마 SNS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막 그런 예쁜 사진들 많이 떠요. 소나무 막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그 밑에 맹문동 피어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저 약간 난초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보라색 꽃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렇게 생긴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소나무 숲에 그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맹문동 최대 군락지가 바로 여기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이게 많을까 보면은 그 일제 수탈 그리고 토양 오염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아픔이 얽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장항 송림숲에 가보면 되게 멋있어요. 일단 한쪽엔 소나무 쫙 있고 한쪽엔 바다가 쫙 있고 되게 멋있는데 네. 딱 눈에 거슬리는 게 거기 막 굴뚝이 하나 삐쭉 솟아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일제가 만들었던 여기 재련소 그래서 그래요? 그 굴뚝이에요. 여기가 네. 이제 국내 3대 재련소였다고 하는데 이게 일제시대부터 해갖고 89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오랫동안 네, 가동한 거죠. 근데 재련소가 아시겠지만 뭐 광석을 갖고 막 금속 채취해서 막 가공하고 하는 데다 보니까 네. 늘 이제 환경오염 이슈가 좀 있거든요. 우리 영풍 석포재련소 거기도 늘 문제 되잖아요. 그 일종의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도 많이 쓰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중금속 막 날리고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물며 이제 장항재련소는 그 옛날 시설이니까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심했겠죠. 그래서 막 이제 각종 오염물질이 그동안 땅에 내려앉고 하면서 여기서 각종 중금속이 막 땅에 범벅이 됐던 겁니다. 예. 주민들 건강조사에서도 되게 막 유의미하게 나쁜 물질들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늘 있었는데 이 공장만 닫은 지 한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제서 정부가 장항재련소 토양 그 오염 개선 대책 이런 걸 마련을 해서 그제서 이제 토양 정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택했던 게 토양 세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설거지하듯이 아니 빨래하듯이 네. 흙을 씻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2017년에 갔었을 때도 진짜 흙을 막 씻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요? 이 영어로도 소일 워싱이에요. 예. 설거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물에 넣거나 아니면 뭐 세척제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씻어내는 건데 이 이제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km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한 80만 제곱미터의 흙을 1m 깊이로 쭉 퍼가지고 이제 진짜 씻어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제가 소나무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 흙을 이제 파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중금속을 잘 빨아들이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심어서 걔네들한테 조금 제거를 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 오염물질이 막 이제 그곳에 딱 그냥 머물러서 어디 딴 데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굳히거나 아니면 예. 막 이렇게 뭐 안정화를 시키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흙이 어쨌든 계속 노출이 돼 있으면 흙이 날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식생 매트라고 하는 걸 깔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소나무 밑이니까 네. 빛이 잘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다년생 식물들을 막 이렇게 촘촘하게 심은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맹문동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정화 작업이 2020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인체 위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이제 낮췄다라는 거죠. 근데도 네. 여전히 이제 곳곳에 보면은 여기 땅을 파면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안내 문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안정화 시켜놨지만 땅을 진짜 막 아이들이 와서 놀 때 파거나 하면 덮어도 또 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조심하라 이런 문구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럼 정화를 몇 년 한 거예요? 한 10년 한 거예요? 거의 뭐 그렇죠. 10년 동안 그거 씻고 덮고 네. 그다음에
뭐 무기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식물을 심고 네, 맞습니다. 이런 노력을 들였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토양이라는 게 왜 하늘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거는 유체잖아요, 흐르는. 예. 그런데 토양은 계속 거기 머물다 보니까 이 장항 재련소 같은 경우도 여기 계속 중금속이 뭐 물로도 나가고 하늘로도 나가고 했을 텐데 결국 가장 늦게까지 끝까지 오염이 남아 있는 곳은 토양인 거죠. 그래서 이 또 이제 땅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화를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못한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토양 정화야말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이제 싸움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오염물질 배출이 진작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심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 시작하실 때 용산 어린이 정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 용산 기지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그쵸. 곳이잖아요. 네. 괜찮습니까, 거기도? 그게 괜찮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용산 정원 요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린이날 바로 전날 용산 어린이 정원이란 이름으로 뭐 임시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정확히 어디냐면요. 용산 미군 기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 이태원로를 기준으로 그 북쪽이 메인 포스트 그리고 남쪽이 사우스 포스트 이렇게 나뉘어요. 네. 이 어린이 정원은 그 남쪽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장군 숙소 단지랑 야구장 부지랑 스포츠 필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스포츠 필드에 어린이 야구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뭐 야구하면서 막 스트라이크 사인 보내고 막 이랬었던 네. 거기가 바로 이 스포츠 필드인데 여기는 2020년 12월에 반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환되기 몇 개월 전에 우리 환경부가 그쪽 직접 들어가서 토양이랑 지하수 시료 채취해서 오염도를 조사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 비소, 납, 수은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중금속들이 9개 항목이 이제 공원에 적용되는 기준이 1지역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초과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비소는 기준이 25mg/kg인데 이게 최고 89. 그러니까 3배 넘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석유계 총 탄화수소라고 하는 TPH는 기준이 500인데 네. 최고치가 1만 네. 8,040이 나왔어요. 이게 몇 배예요, 이러면? 네. 그리고 지하수에서도 역시 이 석유계 그 총 탄화수소가 나왔고 예.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토양의 오염 물질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이걸 조사했던 거고 이거 말고 또 했던 게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위해성 뭐냐면 토양에 뭐 오염 물질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모두 다 모두에게 똑같은 만큼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린이냐 성인이냐 또 노출이 뭐 피부로 되느냐 호흡기로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몇 시간 노출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위해도라는 거를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복잡한 산식을 거쳐요. 막 어떤 개수도 쓰고 막 해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 이 부지가 지금 이 정도 노출 위험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암 발생률을 뭐 인구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오염도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2020년에 했다고 하는 그 환경부 평가를 보면 주거지역 목표 바람 위해도를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명꼴의 암 발생률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스포츠필드의 비소 농도가 0.547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비소 최고치가 89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람 위해 기준에 무려 163배만큼에 달하는 비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하고 정부는 어린이 정원 개방하면서 이게 위해성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개방하고서 이제 계속 막 졸속 개방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네. 환경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하면서 7일에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사나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대기질에 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 네. 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네. 뭐 수질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양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다 이런 주장들을 내놨었는데 네. 갑자기 대기질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기질은 왜 나온 겁니까? 물론 이제 뭐 비산이 돼서 대기질이 또 깨끗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예. 그게 의아하죠. 여태까지 토양이랑 지하수 오염 나왔는데 예. 왜 갑자기 대기질인가.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어린이 정원을 임시 개방했는데 이거를 이제 토양을 진짜 정화해서 그다음에 개방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용산 기지가 지금 뭐 반환이 전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31% 정도 반환이 된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속으로 여전히 막 통신선로라든가 이런 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화를 하려면 흙도 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원래 목표로는 전체 반환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뭐 정화도 하고 조성도 하고 하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인데 지금 계속 예, 국토교통부의 계획이고 그걸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임시로 지금 해놓은 건데 예. 또 아까 장항대련손처럼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토양 정화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토양에다가 15cm 정도로 흙을 덮고 거기다가 뭐 잔디 심거나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 덮어버리거나 한 상태에서 지금 임시 개방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반환을 받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토양 안전성 조사 용역이라는 걸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 아까 이제 환경부에서 했다라는 그 자료에다가 그걸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는 이제 용도가 특정되기 전에 했던 거니까 이제 공원으로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막 산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나왔고 그 정부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를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 뭐 국토부나 환경부 둘 다 안전하다. 이건 팩트다. 근데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달라. 약간 이 정도 스탠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문제 계속 취재해온 뉴스타파에서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소송도 내고 했는데 그래서 네. 법원이 사실 뉴스타파 손을 들어줬어요. 공개하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국토부가 또 항소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엉뚱하게 대기질은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도 믿어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하면은 수치 공개하면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반환받은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정화가 잘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예. 춘천 캠프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화 다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속에서 막 드럼통 30개 나와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있는 데다가 정보 공개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 미군 기지 국민에게 주는 건 좋은데 자꾸 막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을 그르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뢰라는 건 투명성에서 나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정부가 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삼척지방의 낮 최고기온 34.5도, 청송군 33.2도 기록하는 등 영동과 영남지방에서 33도를 넘는 곳이 많았고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4도에서 10도가량 낮아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늦게 제주도에서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남 해안,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에서 80,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100mm 이상, 남해안은 10에서 40, 그 밖의 남부지방 5에서 10, 경기 동부와 영서지방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대전, 대구, 제주 22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21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현재견 21.8도, 습도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퇴직과 은퇴 두 단어 중 어떤 게 더 어감이 좋으신가요? 모두 정해진 나이가 되어 물러나는 걸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퇴직은 정년퇴직 때처럼 자의가 아닌 타의로 물러나는 의미가 강하지만 은퇴는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란 사전적인 의미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소 퇴직보다는 은퇴라는 단어에 걸맞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한 기사를 발견하고 이보다 멋진 은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흘 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57번지 한 모퉁이가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망원동 터줏대감으로 일흥 이발소를 지켜온 이발사 박정은 씨의 깜짝 은퇴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 82세인 박 씨는 지난해 5월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자 67년 만에 가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처음 가위를 잡은 건 16살 무렵인 1956년 광주광역시 순천이발관이었습니다. 좁쌀죽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가난해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접은 채 말입니다. 1981년 망원동으로 이사해 이발소를 차렸는데 일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흥이발소라고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게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많을 때는 손님 40명이 머리를 깎을 정도로 부지런히 살았다고 합니다. 망원동 청년회는 이날 박 씨가 가장 아끼는 가위에 그가 처음 가위를 잡은 날과 이름을 각인해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손님이 되어 뒷머리를 바리캉으로 손질받은 동네 주민인 헬스장 트레이너는 박 씨에게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건넸고, 역시 망원동 주민인 현대무용가는 박 씨의 애창곡인 남진의 님과 함께 노래에 맞춰 헌사무용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게 평생 소원이었지. 없이 살아서 이 노래가 내 희망가였다. 이렇게 말하는 박 씨. 막걸리 잔을 들고 그가 외쳤다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하여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이 건배사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시길, 그리고 퇴직이 아닌 은퇴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건배사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기억 속에 남은 순간을 믿어요. 사라지네. 이제 와서 꿈속을 헤매어본 듯 어디에도 너는 없을 거야. I saw something 너의 달콤했던 말 I saw something 너의 영원한 그리워 이 순간들을 다시 헤아려보니 그래도 나간 기쁨이 더 많은 날이었어. 항상 너를 뺏길 것 같아 했어. 모든 일들을 가리려고만 했지. 그 아픔 속을 다시 헤아려보니 그래도 나간 기쁨이었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들으셨습니다. 김수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에서 이릉 이발소의 박정은 이발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은퇴식을 열어준 동네 망원동 동네 주민분들 얘기도 해드렸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422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82세까지 일을 하셨다니 참 아름다운 은퇴네요. 듣는 이에게도 힘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936님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유지 잘하시면 좋겠고 멋진 은퇴식 해주신 망원동 주민분들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문자 주셨어요. 7540님 1208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청취자분들이 멋진 은퇴식이었다. 또 앞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바람들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박정원 어르신께서 앞으로 암 툴툴 털고 행복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처럼 말이죠.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찮아요. 지금 네. 염소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요. 4년여 만에 구제역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네. 5월 10일 날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됐다는 보고가 있은 후에 일주일간의 확진 사례만 10건으로 늘어났고 지역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됐는데 네. 인근에 있는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소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는데 네. 축종이 염소까지 늘어나면서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날 4년 4개월 만에 우리나라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12일 날 5건, 15일 날 총 7건, 그리고 점차 총 10건으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까지 청주에서만 확인됐다가 14일에 증평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이 됐는데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에서 뭐 증평까지 번졌다 이거보다 동시에 아마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하나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발생 시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어제 한우 농장에 의해서 염소 농장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돼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염소 농장 감염은 12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1년 1월 이후에 12년 만의 일이고 지금 염소 농장까지 번진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인근에 이제 농가들의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소독하는 거 외에는 지금 네. 농장주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이 발굽이 갈라져 있는 우제류에는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청주 같은 경우는 방역대 안에 축산농장이 237곳이나 되고 증평도 179곳이 몰려 있습니다. 추가 확진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본인이 감염 확인되기 전에도 바이러스를 내뿜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가 쉽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육지에서 50km, 바다에서는 250km까지 전파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지금 발생한 청주하고 증평에서 이걸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1차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걱정이네요. 뭐 우리도 사람도 네.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지금 동물들도 특히 가축이 바이러스성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지금 이제 구제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죠. 막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고 네. 사실 어떤 경로를 이제 너무 작은 존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구제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20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주하고 증평 지역의 구제역이 백신 접종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후 2달 미만에 그리고 2주 이내에 도축장 출하 가축을 제외한 우제류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입니다. 접종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시군별로 의사, 축협 직원, 가축 방역관 이렇게 해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체 항체 양성 모니터링 검사도 현재 사육주수의 4%에서 8%로 강화한다라고 하는 방침이고요. 예. 우선 자체적으로 자가 접종한 농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7개 시군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와 증평과 인접한 대전을 포함해서 네. 7개 시군에서 2주간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랑 맞닿아 있는 데가 경상북도인데 네. 경상북도 하면 소싸움 기억나시잖아요. 청도, 예. 전국에서 소사육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상북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역 위기 단계를 자체 상향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생지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행사 모임 자제를 독려하고 있고요. 농가 출입 시에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있는데 2주 안에 추가 확산을 막아야지만 1차로 좀 저지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항체가 같아요. 형성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네. 좀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벌써부터 소와 돼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요. 네. 구제역하고 고기 가격은 직결됩니다. 구제역 파동이 있을 때마다 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이미 삼겹살 1인분이요. 깜짝 놀랐는데 네. 뭐 2만 원이요. 200g이. 200g요? 200g, 그러니까 200g 보통 1인분으로 식당에서 주잖아요. 150g, 120g에 2만 원인 곳들도 있을 것 180g 같아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네. 있는데 2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여름철 되면 바깥에 삼겹살 구워 먹을 일이 많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좋으니까 캠핑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 여름까지 쭉 원래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맞아요.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들을 하는 거죠. 1년 전보다 지금 삼겹살 가격이 11.4%가 뛰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만 원을 육박하는 가격은 서울 지역에서 식당에서 삼겹살을 사서 드신다고 할 때 1인분 200g 가격이 거의 2만 원에 육박한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한 대형마트의 국산 돼지 삼겹살 100g당 가격이 2,960원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 함께 먹으면 1kg을 구매하면 3만 원이 드는 셈인데요.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100g당 2,617원으로 지난 한 달 만에 지금 15.9%가 올랐거든요. 근데 원래 가격이 오르긴 한데 올해 오름폭이 좀 큰 거죠. 구제역 발생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공급 차질의 우려 때문에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처분을 많이 하잖아요. 소와 돼지를 네.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근데 살처분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구제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살처분 두수가 많아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사재기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아까 뭐 그 2,000원대 100g에 2,000원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의 뭐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에요. 지금 청취자 김보배님은 벌집 삼겹살은 100g당 3,180원 아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네. 아이고 참 삼겹살도 마음 편히 또 못 먹게 되는 그거라도 마음 편히 먹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예.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구제역 더 확산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데 네.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벌어졌다고요? 네. 이 장애 아동을 500회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인데 네. 여기는 좀 다른 곳과 달라요. 장애 아동 전문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생 38명 전원이 자폐나 혹은 발달장애 아동이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아동은 이 중에서 15명 정도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아요? 네. CCTV를 열어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CCTV를 복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에 500건이 넘게 포착이 됐고 하루에도 수차례 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거나 하는 행위들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상에 걸터 앉은 아동들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든지 휴대전화로 아동의 정수리를 찍는가 하면 낮잠을 안 잔다고 아동들한테 이불을 덮어서 누르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 명의 교사의 일탈이 아니고요. 한 교사가 자리를 비우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른 교사가 연이어 폭행을 했고 다른 교사가 있어도 연연하지 않고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교사의 경우는 혼자서 200건이 넘는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고하기 전까지 학대 예. 사실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이제 코 부위가 이렇게 벗겨질 정도로 빨갛게 멍이 든 거예요. 그거를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가교사는 혐의를 시인했는데 일부는 또 문제 행동을 훈육하기 위해서 교사가 신체적 접촉으로 돕는 신체적 촉구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학대 횟수나 정도가 무거운 4명의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학대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고 어린이집 근처만 가면 토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 상황이라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피의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니 행정처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이 진주의 어린이집이 작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세계 영역의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주시에서 현장 점검을 3년 만에 했는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가 신고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교사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원장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난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있는 데서도 학대를 하고 다른 교사 폭행하던 교사가 비운 자리에 딴 교사가 와서 그랬다면 그럼 원장도 알면서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아니면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작년 6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현장 점검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개 분야 중에 3개 분야의 우수를 받았고요. 진주시에서도 12월 달에 해장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했는데 3년 만에 이루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 아동들은 부모님조차도 학대의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의사소통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진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과연 교사 자격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근데 대전에서는 아이 돌보미가 또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대전 동구청의 위탁업체 소속 돌보미인 50대 여성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는데요. 네. 정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돌보미를 소개를 받았고 돌이 막 된 아이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이나 맡겼는데 아이가 이제 이 돌보미가 오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여서 혹시나 해서 CCTV를 설치해 보니까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 내 강아지 하니까 엄마가 눈치를 못 채셨던 거예요. 네. CCTV 영상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2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져 있는데 아이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팔을 잡고 서 있으면 그걸 끌어당기다가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예.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덮고 막는 모습도 있었고요. 낮잠 자지 않을 때는 막 욕을 하면서 폭언을 내뱉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 최근에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위탁업체 사직서 냈고요. 이 사람은. 네. 그만뒀지만 자격정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두 소식이 이렇게 마음을 확 무겁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이런 소식들은 지금 청취자분들도 화가 난다, 뭐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문자로 주고 계시는데요. 부모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7개월 되면 아기가 걸어가다가 넘어져도요. 심장이 내려앉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올봄에 유난히 산불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근데 산림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16배에 달한다고요? 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497건이나 됐어요. 피해 네. 면적은 4,654헥타르였는데 10년 평균을 내보면 391건이니까 건수로는 27%가 많고요. 10년 평균 산림 피해 면적이 3,424헥타르니까 36%나 늘었어요. 많아졌네.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총 해보니까 2,6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제일 아는 게 뭘까? 근데 굉장히 사소한 원인이었어요. 쓰레기 네. 및 밭, 논두렁, 소각이 제일 많았어요. 32%. 그러니까 주의하면 줄일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입산자의 실화가 10%, 담뱃불도 9%나 돼서 산불의 93%는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는 뭐였냐면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옮겨 붙은 거였는데요. 강수량이 적었어요. 뭐 평균에서 요 시기에 대비해서 69%로 이제 적은 데다가 네. 건조하고 강풍특보도 많아서 산불 발생이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텐데요. 근데 실제로 시가지, 관광지, 전력시설, 문화재 등이 산림과 가까운 데다가 감시와 예방시설이 부족해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하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그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을 정리한다든지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한다든지 그리고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ICT 정보통신 기술이나 AI를 접목한 산불 감시 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강원도 강릉에서 또 산불이 났어요. 네.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데요. 군부대 사격장 근처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번진 건데요. 오전 11시쯤에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군부대 사격장 인근에서 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변 야산으로 번지면서 헬기 10석대와 진화대원 140여 명이 투입돼서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마을 주민하고 인근 150여 명이 인근에 요양원 2곳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강릉 경포 산불을 이 주민들이 지켜봤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경포처럼 산으로 번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초속 5m가 넘는 바람이 불어서 숙박시설하고 상점 밀집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1년 365일 산불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이런 기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우리가. 오늘 철원에서도 불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11시쯤에는 평창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난 3월 동물원을 잠시 탈출해서 소동이 빚어졌던 그 주인공 얼룩말 세로. 네. 세로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지 참 여자친구 말이라고 해야 될지 그 서울시설공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에 그 세로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세로의 근황을 공개를 하면서 여자친구 세로의 얼룩말생의 동반자가 될 코코가 온다라고 코코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암컷 얼룩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데려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울타리 부수고 탈출했을 때 3시간 30분 만에 생포가 됐었습니다만 부모를 여인 다음에 유일한 얼룩말이 되면서 굉장히 반항적으로 변했다. 이런 사연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수많은 밈들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맞아요.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마생 제가 오늘 기사 제목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탈주국 버렸던 얼룩말 세로 마생 첫 여자친구 생겼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탈출 사건 이후에 지금 관람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초식동물 마을이 있대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마생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긴 세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훈훈하잖아요. 네. 또 얼룩말 세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왠지 뭐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모습 같기도 하고요. 한때. 예. 근데 또 그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동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맞아요. 그건 좀 지켜보는 걸 네.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때 뭐 물론 1900년대 초반이나 1800년대 말쯤이었겠지만 사람도 가둬놓고 전시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복궁에서 열린 흥미로운 행사 얘기부터 시작해 주신다고요? 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한국의 역사적 공간인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했어요. 한밤중까지 이어진 뒤풀이 행사가 시끄럽다고 이제 뭐 경찰도 출동하고 뭐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좀 쏟아지면서 네. 패션쇼
패션쇼 본연의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패션쇼는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열렸고요. 네. 이 근정전은 경복궁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물로 그쵸. 국왕의 즉위식이 치러질 정도로 중요한 장소인데요. 세종, 세조, 명종, 성종 등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왕들이 근정전에서 즉위를 치렀습니다. 네. 혹은 과거 시험이나 연회 등 여러 왕실의 행사나 국가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구찌는 이렇게 경복궁을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꼽은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번 패션쇼의 주제가 코스모고니,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우주 진화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주 진화론요? 네, 그래서 이번 패션쇼 컨셉을 우주 진화론으로 잡다 보니까 이번 쇼를 앞두고 천문학과 관련한 그 경복궁과 관련된 역사 고증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경복궁에서는 역사적으로 1400년대부터 간의대를 포함한 왕실 천문대나 천문기구를 두면서 천문학적 업적을 이루기도 했고요. 네. 경복궁에서 그 석각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발견되기도 네. 했는데 이거는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별을 기록한 천문도, 그러니까 지도, 일종의 별의 지도죠. 이 지도이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찌는 우주적인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녹여진 이 컬렉션을 천문학에 대한 유산과 영감을 가진 경복궁에서 소개함으로써 경복궁의 천문학적 우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덕분에 이런 주제로 라디오에서 경복궁의 천문학적인 업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의도가 실현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혹은 헐리우드 배우가 서 있는 경복궁 사진만 회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말씀하실 때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 얘기를 들려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영화 천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딱 그 배경이 되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다. 네.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 어색함이 낯설음, 새로운 신선함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구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상징이 있는 세계 문화유산에서 쇼를 해왔습니다. 네. 이탈리아 피렌체의 궁전에서도 하고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리고 프랑스 아르레, 프롬나드 대 알리스캄프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에서 컬렉션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경복궁에서도 쇼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사실은 작년 11월에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승인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마침 국가 애도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애도에 동참하고자 쇼의 직전 날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2023년 5월 경복궁에서의 패션쇼에 성공을 한 겁니다. 구찌가 이렇게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에서의 패션쇼를 진행을 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인데요. 쇼를 통해서 역사와 예술, 문화유적지 보존에 동참한다는 의의를 내세우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전략적 측면에서 이런 곳에서 하면 패션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뭐 이목을 끌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현대적인 패션이 가장 오래된 역사적 공간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시각적 충돌이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을 좀 활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의 패션쇼가 한국에서 꽤 많이 열려왔지만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확실히 이번 경복궁의 패션쇼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근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경복궁이라는 게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세계 명품이라고 하지만 패션쇼를 여는 게 맞는 건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걸 허가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허가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맞아요. 우선은 이 허가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 허가가 쉽게 났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에서 청와대에서 촬영했던 한복 화복집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화보집을 두고 문화유산을 가지고 돈벌이로 활용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또 한복도 한복처럼 보이지도 않더라. 뭐 맞아요.
더 비판을 맞아요. 받았었어요. 실제로 그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것도 아니었고 한복 역시 어떤 역사적 사료나 이제 이런 것들과 많이 좀 틀어져 있었고 이러다 네. 보니 뭐 한복도 아니고 역사적 공간의 맥락도 없고 이게 뭐냐 결국엔 문화유산으로 돈벌이 한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화재청은 되게 많이 그 심사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찌는 결국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 3년간 경복궁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하기 위한 후원을 했다, 약속을 했다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찌가 이탈리아 남부의 유네스코의 성에서 열린 패션쇼를 예로 들면서 홍보 효과가 상당했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쇼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네. 경복궁에 대한 안전 보존 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패션쇼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구찌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문화유산 공간을 런웨이로 탐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 이거 거기서 패션쇼 하면은 네. 우리도 저도 알잖아요. 그쵸. 오늘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제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문화유산의 의의 이런 걸 두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업 그 브랜드이니까 산업기관에서는 예. 이제 화제성 그리고 그 효과 이런 거를 당연히 염두하고 내린 결정일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패션쇼에 대해서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2018년 한국 패션 디자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장소 특정성이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원래 이 장소 특정성이라는 말은 원래 미술씬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작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작품을 만들 때부터 이 작품은 어디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개념이 깃들어 있는 예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장소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까지 가져간다. 그런 개념으로 장소 특정성적 미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조각상이나 네, 맞아요. 이런 작품을 만들 때 그 주변에 그 공간에 대한 맥락까지 같이 맞습니다. 해석해가지고 네. 그 작품은 그런 공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네. 규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역시 공공미술 투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많이 아시네요. 네. 장소 특정적 미술은 역시나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특정한 문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그런 공간에 세워지는 공공미술, 그러니까 야외 조각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장소 특정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선 굉장히 효율적인 예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그 작품의 개념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념과 맥락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니까 연구를 잘하고 그 맥락의 연결을 잘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기존의 장소 맥락을 활용한다는 장소 특정적 개념이 현대 패션쇼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건데요. 전통적 패션쇼는 특정 브랜드의 정체성과 유행, 빠르게 유행이 그러니까 바뀌는 유행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는 의상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네. 현대 패션쇼는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개념 그러니까 이번 유행이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디자이너의 통체적인 그러니까 총체적인 철학이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된 궁이나 성, 교회, 뮤지엄 등의 그런 시대적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를 씀으로써 의상 중심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일종의 공연 예술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한다고 하면은 경복궁의 역사성이나 경복궁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상들을 갖고 나와서 맞아요. 거기에서 패션쇼를 한다.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컨셉 자체가 우주와 관련된 만큼 경복궁에 있는 어떤 천문학과 관련된 그러네요. 연구에 그런 고증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근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앞서 구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의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면서 패션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바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몇 가지 열거를 하자면 스텔라 맥카트니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인팔레 가르니에에서 함으로써 과거의 고급스러움을 간직한 장소에서 현대까지 지속 가능한 럭셔리함을 아우른다. 여기 이 오페라 하우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철학을 이곳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지방시는 프랑스의 왕실 법정으로 사용되었던 최고재판서. 여기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형 선고가 집행된 네네. 그런 역사적인 곳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이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패션쇼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예술 공간에서 진행된 패션쇼는 정말 많습니다. 디올과 루이비통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랑방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베트멍은 퐁피두 예술센터에서, 그 이외에도 여러 디자이너들이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테이트 모던, 소더비 갤러리 등 예술과 관련된 갤러리나 뮤지엄 공간을 활용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엄 공간을 활용한 패션쇼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2021년이죠. 서울 패션 위크 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 뮤지엄 내부가 최초의 런웨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이때가 최초였거든요. 2년 전이. 네. 배두나 씨가 삼국시대 유물과 국보 반가사유상을 배경으로 워킹하는 모습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도 송출이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행사에 관람객 없이 비대면으로 촬영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존 서울 패션위크는 7년간 줄곧 DDP의 실내 공간에서 열렸지만 네. 디지털 패션쇼의 글로벌 확장성을 실현한다. 이런 명목 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문을 두드렸고 두 기관 모두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최초 개방이 성사되었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국공립미술관에 비해서는 좀 늦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늦었던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게 여겨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때로는 예술이라는 분야가 말로는 대중화를 꿈꾼다고 늘 말을 하지만 때로는 좀 경직되어 있거나 소위 이제 수준, 급을 따지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나 국공립기관을 패션쇼로 활용을 하면서 순수예술 이외의 분야와 협업을 통해서 예술기관을 친근하게 하거나 혹은 서울의 도시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션이 미술을 찾기도 하지만 미술관이 패션을 찾기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패션계와 미술계는 서로가 서로를 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두 영역의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생각해보면 패션은 화려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유행에 빠르게 소비되고 지나가는 이제 가장 상업적인 영역이고요. 네. 반면에 예술은 빠르지 않고 느리고 영원히 오래 남는다고는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다소 고루하고 좀 너무 진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 갤러리가 아닌 그런 예술 기관들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는 싶어 하지만 상업적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후원에 의지를 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패션은 인기는 있는데 권위는 없고 예술은 권위는 있지만 인기는 없달까?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서로 뭐랄까요? 섞이는 현상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네. 때문에 서로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미술관이 패션계를 찾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매년 열리는 맷갈라라는 행사입니다. 보름 전에도 진행이 됐어요. 5월 1일 날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2023년에 맷갈라에서도 니콜 키드먼, 제니퍼 로페즈, 앤 해서웨이 등의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눈에 띄었고요. 예. 한국에서는 배우 송혜교 씨와 블랙핑크 제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맥갈라 되게 좀 낯설어요. 단어가. 그렇죠. 네. 이게 이 일반적 뮤지엄에서 열리는 패션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갈라는 보통은 이제 디너나 만찬 같은 행사가 네. 진행되는 갈라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사라는 뜻의 갈라이고요. 앞에 맷은 메트로폴리탄을 보통 부를 때 이제 맷인데요. 네. MET. 맷갈라는 기본적으로는 패션쇼는 아니고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셀럽들을 초대하는 패션 행사라서 스타들의 다양한 컨셉과 패션이 화제가 되는 행사지만
그 목적은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 예. 시작은 사교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 가장 큰 기금 모음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4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거의 뭐 65년 예. 가까이 된 거죠.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1946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연구소가 생겼어요. 원래는 부유한 자선가에 의해 외부의 의상예술박물관이 먼저 있었는데 네. 이것이 1946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연구소가 된 건데요. 네. 여기에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가 바로 맷 갈라입니다. 1948년부터 71년까지는 그러니까 초반에 한 20년 넘게 동안에는 좀 단순했어요. 저녁 식사 티켓을 팔았고요. 대부분 뉴욕의 상류층 엘리트나 패션 산업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50불을 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네. 1972년에 다이애나 브릴랜드라고 하는 의상연구소의 컨설턴트가 이렇게 그 선임이 되면서 보다 세계적이고 화려한 행사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2년부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튼 존, 마돈나 등의 셀럽들이 도시의 엘리트들과 같이 섞이면서 더욱 유명 인사 지향적인 행사가 되기 시작을 했다가요. 네. 그리고 그 안나 윈투어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션계 인사예요. 네.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인물, 고급 그래요? 편집장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네. 아실 거예요. 그 실제 인물인 안나 윈투어가 1995년부터 이 연구소의 의장직을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게스트 목록은 더욱더 화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패션업계 최고의 레드카펫 행사로 간주되면서 누구나 이 맷갈라의 초대 게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곳에 초대된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에는 이렇게 2명만 초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은 조금 상징적인 세계적인 어떤 셀럽 반열에 올랐거나 패션 피플이 되었다거나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 가격이 뭐 한 장이 막 1,000만 원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1,000만 원 정도 하지는 않고요. 네. 6,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진짜요? 네. 그렇게 비싸요? 네, 우선은 초대된 게스트들은 아마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될 거고요. 예. 초대 이외에도 이 티켓을 구매해서 참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1948년도에는 저녁 식사 가격이 5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점점 이 행사들이 화려해지면서 2020년대에는 1인당 좌석 비용이 35,000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네. 올해에는 가격이 껑충 올랐더라고요. 5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행사에 참석하려면 하나로 6,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거죠. 네. 뭐 그래도 그 정도의 네트워킹 효과가 있으니까 금액을 지불하는 거겠죠. 저도 상상은 잘 안 되는 금액인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맷 갈라를 통해서 모은 모금액은 매년 평균 15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종결과 이제 티켓값의 상승으로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금액으로는 네. 그 의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제 전시들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맷갈라는요. 다이애나가 컨설팅을 한 1973년부터는 매년 테마가 생겼는데요. 왜 요즘에도 친구들끼리 파티할 때 드레스 코드 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땡땡이를 입고 오자, 흰 옷을 입자, 주황색 옷을 입자, 파자마 포인트를 맞아요. 한다더라. 파자마를 입자 예. 이런 것처럼 맷갈라에서도 74년부터는 테마를 정해서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요. 뭐 단순한 뭐 땡땡이 무늬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매년 패션계의 역사나 담론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는데요. 이를테면 나폴레옹 시대의 혁명적 복장을 주제로 이제 코스튬을 해와라 라거나 합스부르크 시대의 패션에 대해서 혹은 카톨리카 패션 혹은 뭐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미국 여성을 주제로 한다 등으로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만한 그런 테마를 정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셀럽들은 거의 코스프레 수준으로 아주 재밌고 재기발랄한 옷들을 많이 입고 오는 것 같아요. 올 때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맞추려면은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할 거 맞추는 아니겠어요. 것도 그렇고요. 티켓 값이 만만치 뭐.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억소리 나는 그 정도 금액을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말입니다. 초대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최고 미술기관이라고 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패션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2014년에 서울관에서 아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라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아까 2021년이 패션쇼가 실내에서 열린 국공립기관에서 열린 첫 개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거는 실제로 패션쇼 그러니까 외부의 패션쇼가 이 미술관 공간에서 개방 허락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인 거고요. 예. 2014년에는 서울관에서 아예 이런 패션쇼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서 국민들이 좀 더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진행된 행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패션쇼를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패션쇼를 진행할 디자이너도 선발을 했고요. 패션쇼 관람석은 250석이었는데 네.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도록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금과는 좀 상관없이 맷갈라와는 아주 다르게 미술관이 패션을 좀 그 패션의 친근함을 차용함으로써 미술관의 경직된 공간을 좀 대중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국공립미술관의 그 문체부 정책에 의한 행사였기 때문에 인기 있는 브랜드의 패션쇼는 아니지만 차세대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실험성을 보여줬다는 그런 평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맷갈라의 티켓 비용이나 엄격한 게스트 초대 방식에서도 보았듯이 패션계 행사는 사실상 대중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네. 저희도 평생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아까 나눴듯이 그런데 이 패션쇼는 현장 참여자도 스탠딩으로 패션쇼를 뭐 누구나 관람할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미술 트렌드는 생태적인 거하고도 같이 결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일반 회화 작품에서도 약간 패션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소재를 쓰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끊임없이 뭔가 같이 섞이고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술관에 있을 때 이제 전시 기획을 할 때도 보그 모먼트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거기는 패션쇼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보그가 패션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좀 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던 건데 실제로는 순수예술 작품들 패션과 관련된 기호나 상징이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미술이라는 게 개념 미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어떤 것이든 다 섞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개념만 맞아요. 잡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기관 차원이나 뭐 이번에 네. 경복궁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네.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더 활성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하는 전시들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재작년에 그 홍대의 무신사 테러스라고 하는 복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술 작품을 오히려 런웨이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미술 작품이 삥 이렇게 돌면 사람들이 그거를 재밌네요. 보고 나 저거 살래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좀 새로운 시도를 오늘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술랭 가이드의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